안녕하세요. 돈의 역사를 파헤쳐 당신의 지갑을 구원할 금융 역사학자 코리안 핀플루언서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미국 독립혁명에 대해 뭐라고 배우셨나요? 자유, 평등, 대표 없이는 과세 없다 같은 멋진 말들만 기억나시죠? 마치 우리가 어떤 K-팝 아이돌 그룹이 오직 실력과 열정만으로 데뷔했다고 믿는 것처럼요. 하지만 여러분,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막대한 자본 투자 없이는 아이돌이 탄생할 수 없듯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서가 감히 알려주지 않는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역사를 움직이는 전혀 다른 엔진이 보입니다. 바로 돈이죠. 연설과 팸플릿, 애국적인 신화 그 밑바닥에는 훨씬 더 조용하고 냉정한 진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식민지 사이의 금융관계가 더 이상 수지타산이 맞지 않게 되었다는 것. 이 계산이 틀어지는 순간 제국도 함께 무너지는 법입니다. 미국은 슬로건 때문에 독립한 게 아닙니다. 식민지 시스템이라는 경제적 토대가 더는 버틸 수 없을 만큼 망가졌기 때문에 독립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역사의 이면에 숨겨진 금융의 축복, 그 지혜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여러분의 갓생을 향한 첫걸음을 떼어보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부의 지혜를 여는 열쇠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왜 식민지가 폭발했는지 이해하려면 1776년보다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영국은 7년 전쟁에서 막 승리한 참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너무나 비싼 나머지 대영 제국의 국고를 거의 거덜낼 뻔했습니다. 승리에는 대가가 따랐죠. 막대한 국가 부채, 치솟는 이자, 그리고 어떻게든 세수를 확보하려는 런던 정치인들의 절박함. 그들의 해결책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제국을 지키는 데 돈이 많이 드니 보호받는 특권을 누리는 식민지가 그 비용을 내야 한다. 이전에는 거의 존재하지도 않던 세금들이 갑자기 몇 배로 불어났습니다. 관세는 오르고 규제는 조여왔죠. 영국 의회는 이걸 억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건 그냥 회계처리였어요. 하지만 식민지 사람들은 다르게 봤습니다. 자신들을 영국 금융 시스템에서 철저히 배제시킨 채 그저 세금만 쥐어짜는 정부의 모습이었죠. 영국의 관점에서 식민지는 자산이었지만 아메리카의 관점에서 그들은 인질이었습니다. 식민지를 영국에 묶어두는 경제구조는 바로 중상주의였습니다. 식민지는 오직 본국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는 시스템이죠. 아메리카 상인들은 오직 영국에만 영국이 정한 가격으로 영국 배를 이용해서만 물건을 팔 수 있었습니다. 수입도 오직 영국 채널을 통해서만 영국 상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만 가능했죠. 식민지가 번영해도 그분은 대서양을 건너 런던으로 흘러들어갔고 영국이 돈이 필요해지면 식민지는 인출한도 없는 편리한 ATM 기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식민지를 불안정하게 만든 것은 바로 영국의 화폐 통제였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1751년과 1764년에 통화법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보스턴 차 사건이나 인지세법보다 훨씬 더 폭발적인 법안이었어요. 이 법은 식민지가 자체적으로 지폐를 찍어내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대한민국 정부가 갑자기 오늘부터 원화 사용을 금지하고 모든 거래는 달러로만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시중의 달러는 거의 풀려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월급은 원화로 들어오는데 아파트 대출금과 카드값은 달러로 내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제는 순식간에 마비되고
사람들은 파산하겠죠. 식민지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체 통화가 없으니 신용이 증발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농부와 상인들은 영국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으려고 해도 문자 그대로 쓸 수 있는 돈을 손에 쥘 수가 없었습니다. 현대 경제학자는 이걸 디플레이션, 즉 통화량 부족으로 인한 경제 수축이라고 부를 겁니다. 하지만 그걸 직접 겪는 사람들에게는 숨통이 조여오는 질식과도 같았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동안 소위 금수저 엘리트들도 다른 종류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같은 저명한 농장주들은 영국 상인들에게 파운드화로 된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죠. 통화 규제가 강화되고 담배 가격이 폭락하자 그들의 재정적 미래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립은 여러 의미를 가졌지만 그중 하나는 아주 편리한 기회였습니다. 바로 대차대조표를 리셋할 기회였죠. 물론 건국의 아버지들이 자유를 믿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자유, 유동성이 우연히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는 뜻이죠. 반란의 첫 불꽃은 정치적이었을지 몰라도 그 연료는 경제적이었습니다. 영국이 세금을 올리자 식민지는 항의했습니다. 관세를 추가하자 저항했죠. 하지만 영국이 돈 그 자체를 통제했을 때 시스템은 완전히 균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민지는 멀리서 통치당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재정적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소농부터 부유한 상인까지 모두가 금융의 족쇄가 조여오는 것을 느낄 때 대중을 선동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치솟아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혁명에는 돈이 든다는 것, 군대도, 탄약도, 생존 그 자체도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륙회의는 돈이 한 푼도 없었죠. 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미국은 부유하거나 무기가 좋거나 전략이 뛰어나서 독립전쟁에서 이긴 게 아닙니다. 미국이 이긴 이유는 영국의 적들이 절호의 기회를 포착하고 지갑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투자자는 프랑스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대놓고 지원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프랑스 외무장관은 로데리크 오르탈레 앤드 컴퍼니라는 유령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건 비밀 자금 조달, 위장 선적, 무기 밀수를 위한 완벽한 페이퍼 컴퍼니였죠. 이 작전의 설계자는 피에르 보마르세라는 인물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는 세비야의 이발사를 쓴 극작가였습니다. 그의 부업은 화약, 소총, 의복, 금을 평범한 상어 물품으로 위장해 미국 반군에게 몰래 보내는 것이었죠. 프랑스는 민주주의를 지지한 게 아닙니다. 선전포고 없이 영국을 공격한 겁니다. 스페인도 비슷한 전략을 썼습니다. 다른 군주국에 대한 반란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었기에 스페인 관리들은 쿠바의 아바나를 통해 은을 빼돌렸습니다. 이 돈은 상인들을 통해 대륙군에게 전달됐죠. 스페인의 관심사도 이념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영국에게 당했던 패배에 대한 복수, 그리고 카리브해에서 영국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계산이었죠. 그리고 네덜란드가 등장합니다. 당시 암스테르담은 유럽의 금융 수도였습니다. 네덜란드 은행가들은 미국 독립혁명을 하나의 고위험 고수익 금융상품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신용을 제공하고 미국 채권을 사들이며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재정적 존재감을 조용히 합법화해 주었죠. 그들에게 독립은 정치운동이 아니라 투기적인 투자 기회였습니다. 물론 식민지 내부에 금융가들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첫 그림자 외교관이었던 사일러스 딘은 독립선언도 하기 전에
프랑스와 무기 거래를 중개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최고의 부자 상인이었던 로버트 모리스는 사실상 혁명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며 의회가 돈을 구하지 못할 때 개인적으로 군사작전에 자금을 대고 자신의 신용으로 민간 대출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계 유대인 이민자였던 하임 살로몬도 빼놓을 수 없죠. 그의 금융 네트워크는 외국 차관을 현금으로 바꿔주고 정부의 신용을 제공하며 워싱턴의 군대가 가장 암울한 순간에 파산하지 않도록 지켜주었습니다. 장군들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동안 살로몬은 전쟁 그 자체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이들은 독립기념일 포스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들이 없었다면 혁명은 시작도 하기 전에 붕괴했을 겁니다. 유럽과 카리브해에서 돈이 흘러들어오자 절박한 봉기였던 혁명은 실행 가능한 지정학적 프로젝트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자금 조달에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했던 대가가 따랐습니다. 대출은 결코 공짜가 아니죠. 빚은 레버리지를 만듭니다. 독립을 위해 싸우던 미국 식민지는 조용히 새로운 금융 후원자들에게 묶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는 식민지의 자유에 대한 도덕적 감탄 때문에 자금을 기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정학적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략적으로 영국을 약화시키고 미래의 미국 정부 내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며 영국 세력의 붕괴로부터 이익을 얻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상주의의 언어를 말했지만 그들의 채권자들은 기회의 언어를 말했습니다. 식민지 내부에서 이 해외 차관은 전쟁의 구조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대륙회의는 콘티넨털이라는 지폐를 발행했지만 경제가 인플레이션으로 초토화되면서 그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매달 구매력이 떨어지는 지폐로 월급을 받았고 시민들은 더 이상 화폐를 신뢰할 수 없었기에 화폐 대신 물건을 사재기했죠. 이 혼돈 속에서 새로운 투기 계층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정부 채권을 헐값에 사들였죠. 언젠가 새로운 국가가 이 채권을 액면가 그대로 상환해 줄 것이라는 데 베팅한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 도박 속에 숨겨진 금융적 도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박이 성공했을 때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부가 창출되었고 미국 금융 자본주의의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혁명은 단지 국가뿐만 아니라 이염과 희소성, 그리고 선견지명에서 태어난 초기 투자 엘리트, 즉 채권자 계급을 탄생시켰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첫걸음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은 승리했지만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해외 부채는 엄청났고 국내 재정은 불안정했으며 지폐는 붕괴 직전이었죠. 독립은 주권을 가져왔지만 주권은 의무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반란에 자금을 대준 국가들에 대한 의무였죠. 새로운 미국은 철학적 원칙만으로 외교 정책을 펼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국제적 행동은 장부에 의해 제약받았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막대한 빚을 쥐고 있던 프랑스는 유리한 무역협정을 기대했습니다. 스페인은 미국의 서부 확장을 제한하고 미시시피강 접근권을 협상하라고 압박했죠. 네덜란드 은행가들은 젊은 국가가 암스테르담 시장에서 채권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유럽식 재정 관행을 채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자유로운 행위자로 세계 무대에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약자의 입장에서 협상하는 채무자로 등장한 겁니다. 이러한 압박은 새로운 정부의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흔히 철학적 대립으로 묘사되는 제퍼슨과 해밀턴의 이념 전쟁은 사실 금융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제퍼슨은 분권화된 농업공화국을 원했지만 해밀턴은 중앙집권적인 금융국가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해밀턴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었죠. 왜냐하면 채권자들은 분권화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외 대출 기관들은 통일된 수입원도 국가 은행 시스템도 상환 보장도 없는 느슨한 주들의 연합체에 신용을 제공하지 않을 겁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의 평판을 확보하기 위해 해밀턴은 주 부채의 연방정부 인수, 국립은행 설립, 연방의 과세 권한, 그리고 강력한 중앙정부를 밀어붙였습니다. 미국이 해밀턴의 시스템을 선택한 것은 단지 그가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채권자들이 안정성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빚은 미국의 정책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념까지 형성했습니다. 그 결과는 국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유럽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기 위해 초기 연방정부는 세수가 필요했습니다. 진짜로 강제 집행 가능한 연방세였죠. 그리고 그 세금이 증류주에 대한 부과금 형태로 변경 지역 농부들에게 부과되었을 때 미국은 첫 내부 반란인 이스키 반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지독한 아이러니였죠. 세금 문제로 전쟁까지 치른 나라가 그 전쟁 비용을 갚기 위해 필요한 세금을 징수하려고 자국민에게 군대를 동원한 겁니다. 독립은 재정적 압박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 압박의 출처를 바꿨을 뿐입니다. 빚은 심지어 미국의 중립 노선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790년대 프랑스가 영국과의 전쟁 중에 미국의 군사 지원을 요구했을 때 미국은 거절했습니다. 독립에 그토록 중요했던 동맹의 요청이었음에도 말이죠. 미국은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너무 취약했으며 영국과의 무역 수입과 네덜란드의 신용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서 유럽 분쟁에 끼어들 여유가 없었습니다. 재정적 취약성이 미국을 외교적 신중함으로 내몰았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본질적인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미국 독립혁명은 파리 조약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국가의 은행 시스템, 조세구조, 외교정책, 정치적 정체성을 형성한 하나의 거대한 금융협상으로 진화했습니다. 자유와 자치의 이상은 물론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독립을 가능하게 했던 경제적 진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국의 제국들이 그 도박에 자금을 댔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반란을 이끌었지만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은행가들이 그 비용을 보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는 현재와 겹쳐집니다. 미국의 독립은 영국의 적들이 비용을 대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것은 대리전이었습니다. 식민지는 전쟁터였고 대영 제국은 목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세는 군대가 아닌 돈을 사용해 세계 권력의 균형을 재편했습니다. 이 전략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250년이 지난 지금도 강대국들은 직접 싸우는 대신 다른 나라의 전쟁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여전히 반군을 무장시키고 무장봉기를 지원하며 유령 회사와 중개인을 통해 돈을 전달합니다. 여전히 전략적 이점을 추구하면서도 고상한 언어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죠. 18세기 제국과 21세기 초강대국들은 정확히 같은 논리로 같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인을 희생시키지 않고 라이벌을 불안정하게 만들어라. 함대를 출동시키는 대신 반란에 자금을 대라. 선전포고가 아니라 대출, 신용, 비밀 자금으로 사건에 영향을 미쳐라. 1776년 프랑스가 영국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오늘날 국가들은 동유럽에서 중동, 아프리카에 이르는 지역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변했고 수사법도 변했지만 라이벌을 약화시키기 위해 분쟁에 자금을 대는 전술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오늘날 외교적 갈등과 지정학적 대리전의 복잡함과 씨름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그 똑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탄생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한때 해외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던 반군이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판단이 아닙니다. 권력의 메커니즘은 시대를 초월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사실일 뿐입니다. 자본, 신용, 레버리지, 기회와 같이 국가를 형성하는 요인들은 특정 시대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건국은 이러한 힘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마스터 클래스였습니다. 식민지가 성공한 것은 더 부유하거나 강해서가 아니라 예국의 경쟁을 어떻게 금융적 연료로 전환하는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이상이 무대의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 무대 뒤에 있던 빚, 채권, 대출, 투기꾼, 비밀금융가, 외교적 거래, 이 모든 것들이 독립이라는 기계를 돌린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였습니다. 미국은 단지 상상만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금 지원을 통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깊은 교훈입니다. 국가는 이상만으로 일어서지 않습니다. 금융적 인센티브가 바뀌고 채권자들이 그들의 대의를 지지하고 경쟁자들이 기회를 이용하고 경제적 현실이 낡은 질서를 무너뜨릴 때 비로소 일어섭니다. 미국 혁명은 제국에 대한 반란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권력의 균형을 다시 연결한 금융적 재편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문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그저 깔려 죽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관점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역사는 답을 알고 있고 저는 여러분이 어디를 봐야 할지 알려드릴 겁니다.